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4월 15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다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환율도 1,400원 가까이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은 일단 공격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반격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 미국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과연 이 중동 문제 어떻게 나가는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뉴스3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이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힘층 인터뷰 시간에는요. 중소기업중앙회 성상현 과장과 함께 지금의 현재 투자 전략 점검하는 시간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3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침에 되게 좀 일찍 나왔어요. 아침에요? 네, 그 뉴스가 이제 업데이트되는 거 계속 또 오늘 반드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어저께 그 집에서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무섭더라고요. 정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양상이 네. 야, 저 정도면 진짜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도 뭐 전혀 어색할 게 없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토는 설마 공격하지 않겠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뭐 영사관이나 이런데 아마 좀 공격하지 않겠나 정도가 이제 아마 많은 예상들이었는데 예. 본토에 대한 공격을 했죠. 예, 일단 예. 뭐 그 엑스에 올라온 거 좀 몇 가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게 막 보면은 야, 이렇게 진짜 하늘에서 이렇게 뭐가 빠바바박 터지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쟁 상황이죠. 전쟁인 거죠. 네, 네, 전쟁인 네, 네. 거죠. 그리고 어제 그 몇 가지 뉴스들을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은 이쪽은 이란 쪽 사진인데 공습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국민들이 예. 네. 그러니까 이란의 그 시리아내 영사관을 그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한 200여 기 정도의 드론을 띄워서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사실 드론만 띄운 건 아니고요. 여기에 네. 뭐 그 순항 미사일도 한 36기 정도가 날아갔고 지대지 미사일도 한 110기 정도가 나갔다고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곧바로 그 이스라엘 전시 내각에서도 그 반격에 대한 의결을 일단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시기와 방법을 두고서 의견이 좀 엇갈려서 보복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다라는 얘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등을 포함한 강요 5인이 만나 이란 폭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하는데요.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약간 온건파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네. 그 드론이 날아왔을 때 제일 먼저 보복 공격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온건파 쪽에서 보복 대응에 대해서 곧장 의견을 좀 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곧장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이제 국방장관 등인데, 국방장관 등이 여기서 즉각 보복에 대해서 그 반대했던 이유는 지금 이거를 이제 방어하는 게 더 중요하다. 날아오는 거 방어하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즉각 대응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그 반격을 하는 쪽으로 다들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네타냐후 총리한테 전화를 걸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 보복 방안이 뭐 철회됐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쪽 관료들이라든지 뭐 미국 관료들 양쪽에서 다 같이 나왔던 얘기는 바로 반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러니까 200기 날아간 거 지금 아이언돔으로 다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99%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네. 그러니까 뭐 10대 소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정도만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란의 공격은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야, 이 정도면은 이란의 공격은 사실상 실패한 거고 너네 방어가 성공한 거니까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긴 거다 이건. 그러니까 지금 뭐 반격을 할 거 없이 니네가 승리한 것으로 하면 되지 않냐. 네. 라는 식으로 좀 설득을 했다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이스라엘이 반격하지 않으면 여기서 추가 공격은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튀르키예 통해서 좀 관련 내용들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 작전은 종료됐고 이란이 공격받지 않는 한 새로운 군사 작전에 나서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튀르키예가 이란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튀르키예 쪽에다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석들을 전문가들의 해석을 좀 들어보니까 이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란도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자국의 어떤 영사관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격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그 궁지에 몰려 있는 사람은 오히려 네타냐후 총리라고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 지금 남은 공격 지역이 라파 지역입니다. 네. 가자 지역이 있으면은 그 남쪽으로 다 내려가라 그랬잖아요. 이집트 쪽으로. 그래서 이제 라파 지역에 이제 다 가자지구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여기를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지금 국제적인 정세는 이스라엘은 피해자, 처음에 원래 피해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아, 그렇죠.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받아서. 네. 근데 지금은 약간의 좀 가해자적인 위치로 가 있는 데다가 라파 지역은 지금 그 가자 지역에 민간인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공격할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그 나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장관하고 재무장관하고 이 사람들이 말이 장관이지 사실상 그 네타냐후 총리와 동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정을 할 때 동업을 함으로써 국가안보장관하고 재무장관이랑 그 막중한 자리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안보장관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라파 공격 없이 전쟁을 끝내려 한다면 총리직을 유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재무장관은 전쟁에서 중대한 결정을 승인할 수 있는 회의는 안보내각회의인데 국제사회의 압박을 못 이긴 채 일부 전시강요만의 논의를 통해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파 지역을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을 안 하면은 연정을 해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황을 아는 이란 입장에서도 여기서 자기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네타냐후가 반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에서 이란이 바보도 아니고 200기가 넘는 드론을 날려갖고 한 건도 성공을 못 시켰다라는 거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얘기 아니냐라는 해석들을 좀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얘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거를 좀 잡아낼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공격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 적당한 수준에서. 예, 다 잡아낼 수 있는 수준에서. 네. 그러니까 몇 기 정도는 이게 한 200기 정도 띄우면은 탐지 못하게 하는 거 몇 개 섞어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의 탐지가 다 되도록 보낸 거는 그 이란도 여기에 대한 확전을 바라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보냈으니까 네. 지금 이제 미국 입장도 굉장히 좀 난처해진 상황으로 봐야 된다라고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란 입장에서는 진짜 미국이 할 만큼 다 해줬다. 정말 자기들이 공격을 받은 입장에서 그 이스라엘에 하나도 피해를 주지 않는 정도의 반격을 했고 끝나자마자 바로 메시지로 추가적인 공격을 안 하겠다라고 했으면 네. 이제 미국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미국의 책임이 오히려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석하시는 좀 국내 전문가들이 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의 의견도 좀 인상적이었던 의견은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도 여기서 그 이란이 바라는 대로 종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 끌고 가는 시나리오. 아, 그 트럼프가 뭔가 이야기나 액션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흔들어서 네.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선 전까지 야 너는 그만둬라고 얘기 못하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자꾸 이 명분을 주는 거죠. 이게 바이든은 똑바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명분을 줌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선판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11월까지 이걸 끌고 가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제 봤을 때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이게 막 서로 쏘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란에서 추가 공습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아직은 정치적 해법이 남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방법이 뭔지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어떤 분들께서는 다 이미 끝난 거고 약속 대련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자꾸 공포 분위기 조성하냐고 하는데 근데 이거보다 더 공포 분위기가 아닌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날 때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에 전쟁 날 때도 원래 뭐 일주일 3일이면 다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잘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다 요격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라크사 사원 같은데 성전산에 있는 아라크사 사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다 타겟으로 해서 날아갔어요. 이게 이제 겐델만 대변인 이스라엘 쪽 대변인이었는데 그 아이언돔이 이제 아라크사 사원을 이란으로부터 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만약에 아라크사 사원 같은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정말 이거는 국민적 감정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기에는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잘 해결이 되고 평화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뭐 그보다 더 바랄 게 없긴 하죠. 그러나 그것과 현실이 어떻게 가는가는 또 꼭 일치하진 않으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뉴스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뭐 오늘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 번째 뉴스도 좀 공포스러운 뉴스입니다. 그 PF 관련한 얘기인데요. 저축은행 PF 손실이 한 4조 8천억 정도가 전망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제가 부동산 PF 관련한 얘기 많이 안 전해드렸잖아요. 이거를 전해드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물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가지고 그 다양한 그 채권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제 뭐 신규 자금을 누가 넣고 신규 자금을 네가 넣게 되면은 신규 자금에 대해서는 순위를 좀 바꿔주고 뭐 금리를 조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건건히 다 전해드리기가 조금 이렇게 좀 오히려 노이즈가 될 것 같아가지고 별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심지어 분양률 100%인 곳에서도 그 지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다 했는데도 여기에 이제 그 공사비가 올라가고 여기에 뭐 이자 낼 돈이 없어갖고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채권은행들은 다 돈을 냈고 그 분양 대금도 다 들어왔는데 그 돈도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추가로 누가 돈을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도 여기 상황 좋은 데가 그 정도인 겁니다. 분양 다 돼서 사실은 구매자들이 더 낼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 더 공사비가 부족하거나 뭐 등등 해갖고 추가로 더 돈을 받아야 되거나 땡겨야 되거나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상황이 좀 좋은 데가 그렇다. 좋은 거죠. 분양 100% 됐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다 들어왔는데도 부족한 상황. 근데 들어올 돈은 안 들어와 있는 데들은 진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그 나이스 신용평가가 16개 저축은행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는 7.7조 원으로 2022년 말 9조 1천억 원 대비 1조 4천억 원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9조 1천억 원 대비 1조 4천억 원이 감소해서 7조 7천억 원인데 그러면은 여기서 좀 부실된 그 PF를 좀 정리를 했냐? 그게 아니고 여기는 정리가 안 되니까 그나마 처분이 용이한 부분들을 먼저 처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괜찮은 거 먼저 처분했으니까 남아 있는 거는 좀 더 이제 부실한 것들이 좀 남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저축은행 부동산 PF의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을 추정을 해본 거예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걸 해본 건데 이 브릿지론과 본 PF의 예상 손실을 요 표와 같이 좀 돼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경우에 예상 손실이 한 4조 8천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년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충당금을 더 쌓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저축은행 업계가 올해 최대 2조 원 이상 적자를 낼 수 있다라는 좀 시나리오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 뭐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사 PF 예상 손실액을 합치면 최대 13조 8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금 작년에 순이익 총액이 5조 7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번 돈이 5조 7천억인데 네.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이 13조 8천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거의 한 6조 원 넘는 돈은 네. 어디서 나갈까요? 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도? 뭐 대주주 있는 데는 네. 또 돈 밀어 넣어야 되는 거고 유상증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큰 데들이나 개렌차는 사업장들은 돈을 좀 몰아줄 건데 부실한 사업장들이나 부실한 저축은행은 좀 낮춰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나이스 신용평가라는 회사가 이런 자료를 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 신용평가 회사잖아요. 신용 등급 주는데.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의 고민은 뭐냐면 지금은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하는 일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사실 신용 등급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신용 등급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신용평가사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낮춰야 되는데 낮추면 자금 조달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고 오히려 그러면 단순 평가가 아니라 액션이 될 수 수도 있죠. 있고 자신들의 그 예. 평가 자체가 예. 근데 신용 등급을 안 낮췄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자신들의 평가를 잘못한 게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프로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평가를 낮추면 더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 평가를 안 낮추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신들이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신용등급이 뭐 야, 니네가 신용등급 괜찮다 그랬는데 부도가 났잖아.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 근데 그거는 평가사들이 그 부분까지 고민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평가사는 그 평가하라고 있는 회사니까 현재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평가를 낮추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시험 보는 학생이 있는데 얘 시험 성적이 시험 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90점이었는데 80점 떨어졌어. 근데 얘가 80점 떨어지면 좌절해갖고 다음 시험 더 못 볼 것 같으니까 그냥 90점을 해주자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80점이면 80점으로 해줘야 비록 뭐 자금도 땡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는 있더라도 그 현재 상황 그대로 반영을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게 사실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 PF 사업장을 조속하게 정리하고 동시에 경상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지 여부일 건데 요 부분들을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BIS 배율 11% 하회, 고정이하 여신 비율 7% 상회, 적자전환 저축은행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용등급을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으니 네. 요거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장에다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프로님 말씀이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바로 쳐버리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계획하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주고 이거는 등급을 낮추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주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거는. 근데 원래 뭐 4월 뭐 6월 위기설 뭐 이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부동산 PF 쪽에. 예, 예. 4월은 지금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건데 4월 달에 아직 뭐 크게 많이 터지고 그러진 않았죠. 예. 근데 썩 PF가 그렇다고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고 평가사들이 만약에 이 등급을 낮추게 되면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워진 몇몇 꽤 많은 뭐 PF 같은 꽤 많은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꽤 많은 은 아니고 네. 몇몇 네. 이런 PF들이 저축은행, 저축은행들이 그러니까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데들 견디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 일단은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예. 일단 이렇게 분위기를 좀 세게 잡는 걸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 건설료 PF 쪽은 분위기가 매우 안 좋은 것 같다가 요즘에 또 뭐 서울 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뭐 반등을 하네 뭐 이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좀 그것도 그렇진 않나요? 그런 데는 그냥 어떻게든 갈 거예요. 아 그런 데들은 괜찮고 네, 지역에 있는 뭐 뭐 아파트 아닌 사업장들. 그런 데들이 제일 위험하고. 예, 예. 근데 그런 데에서 촉발이 돼서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네, 문제를 네, 네, 보고 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뭐 이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좀 고민이 되는데 왜 총선을 끝내고서 쿠팡은 멤버십 요금을 인상을 했을까요? 뭐 마침 이때 올렸는데 이때 총선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총선 끝나고 막 각종 요금 인상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해석하는 건 아니고 네. 언론에서 그런 보도들이 좀 연이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총선이 끝나서 그런가 OTT 요금들이 좀 오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는데 근데 사실 총선 전에 마트 가니까 할인도 되게 많이 해주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쿠팡이 이제 와우 멤버십을 기존보다 무려 58%나 오른 7,890원으로 인상한다고 좀 밝혔고 기존 가입자는 8월부터 인상된 요금을 징수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서 있는데 거기에 그 티빙 같은 경우도 KBO가 프로야구 온라인 독점 중계권 확보한 이후에 시범 경기부터 이어진 무료 시청을 다음 달은 종료하고 전면 유료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를 유료화해요? 야구, 프로야구. 아 상관없습니다 이거. 저는 안 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티빙에서 예, 예. 티빙이 원래 유료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좀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이제 야구는 유료로 전환한다. 다음 달부터 이제 전면 유료화로 전환을 한다. 와, 그런 얘기. 명이나 볼래나. 그렇게 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를 한 거는 그 정부가 멜론, 플로, 지니민주에다가 가족요금제 형태의 결합요금제를 좀 만들 것을 요구를 했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가족요금제라는 게 계정 하나 해가지고 여럿이 쓰는 그런 계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한국경제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그 언론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런 부분들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이렇게 음원 서비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OTT들에다가 조금 통신비라든지 요거 좀 낮춰달라라는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총선 마치고서 좀 이게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유독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해외에는 가족요금제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 다 없앴고 네네. 그리고 그 프리미엄 라이트라 그래가지고 유튜브 뮤직 안 들으면 그러면은 유튜브 프리미엄만 이용하면은 또 요금 싸게 해주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또 이거를 또 정부가 또 뭘 하고 있냐면은 저기랑 또 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랑 결합요금제 만들어가지고 좀 싸게 해라. 그러니까 이게 그 OTT 플랫폼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경우에 요금 잘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통신사들을 같이 껴가지고 좀 이거 결합요금으로 해서 좀 싸게 좀 해봐라. 막 이런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 이 결합요금 나 복잡해서 싫던데. 그러니까 결합을 하잖아요. 예, 예. 결합 한번 하기 시작하면 정말 완전 개미지옥이에요.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핸드폰 뭐 세대 뭐 인터넷에 TV 뭐 이렇게 이제 가입하잖아요. 예, 예. 하나만 빠져도 갑자기 뭐 무슨 할인을 뭐 이것저것 뭐 20% 다 뺀데 예, 예. 그러니까 얘는 계속해서 그 통신사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얘를 다시 연장해. 그럼 나머지 4개 또 역시 얘네들도 못 빠져나가. 서로 마치 큰 바구니에 담아놓은 참개들처럼 참개들이 이렇게 다 각자는 다 빠져나갈 수 있는데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다른 참개들 막 잡아갖고 못 나가거든요. 마치 그래갖고 이 결합용을 해서 저는 어느 순간에 하여튼 다 독립적으로 바꿨습니다. 이거 뭐 할 수가 없어. 나를 너무 올감해. 네, 그래서 저는 다 뺐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전해드리는 뉴스는 그 총선 이후에 OTT들 쪽에서 요금 인상 움직임들이 좀 있다. 그래갖고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요금을 좀 인하를 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저 죄송합니다. 제 불만을 얘기해.
뭐 무슨 저 있더라고요. 뭐 넷플릭스 무슨 요금, 뭐 티빙 무슨 요금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와한 10, 물론 이제 그 뭐 요금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한 10몇만 원씩 하는 거예요. 뭐 디즈니 플러스 무료 뭐 이런 게 이게 그 진짜 무료 맞나? 뭐가 10만 원을 해요? 디즈니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그 통신 요금 플러스 뭐 디즈니 플러스 무료 뭐 무료가 이렇게 묶여진 요금들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거 얼마인가 봤더니 10, 아직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통신요금 포함해서? 네, 통신료 아. 포함해서 한 13, 4만 원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그냥 무제한 써도 뭐 한 8, 9만 원 요 정도인데 야, 이거 비싸도 너무 비싸게 받는다. 근데 이게 무료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그 돈 다 받는 거지?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나 뭐 또 혜택이 많이 있겠죠. 제가 몰랐던. 아니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중계권료가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야구. 예, 예. 그거를 티빙이 샀어. 근데 티빙 거기는 광고 같은 걸 못 때릴 거 아니에요. 하려면 광고 하죠.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무슨 저 방송 3사에서 할 때는 그 사이사이마다 계속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광고 요금으로 중계권에 뭐 대충 이렇게 될 텐데 지금은 이제 선수들 연봉도 엄청 오른 상황에서 중계권도 비싸졌을 텐데 그거를 아마 유료 안 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광고용 요금제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금을 올려야 된다. 아니. 그 나는 그냥 어차피 좋아하는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뭐 돈 내고 보셔도 좋고 뭐 무료로 봐도 좋은데 이 야구가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요? 저는 이제 잘 그쪽으로 잘 약해갖고. 아, 그러게요. 스포츠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화가 되게 잘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아. 있거든요. 한화가 뭐 요즘 뭐 난리라는 거예요. 역시 대전의 아들 네. 하나만 챙기시네요. 네, 그래서 한화가 참 잘한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때 요즘 1등 합니까 한화? 요즘 제일 잘하는 팀이 한화예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권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구나. 네, 저도 잘 모릅니다. LG 야구 잘 못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음. 좀 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유튜브에서는 안 해주나 야구 중계 이런 거? 누가 이렇게 가서 막 찍으면서 이거 하면 안 되죠? 개인이 잘 모르겠어요. 그거. 스트리밍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요 정도 정리할까요? 예, 정리하시죠.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기아가 1등이네요. 기아가. 기아가 1등이에요? 네. 한화 아니고? 한화 되게 잘한다고 내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그것도 끝났나? 하여튼 올해는 못 가더라고. 올해 하나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에 진짜 잘했어요. 91, 2, 3, 4년 빙그레 때 아니에요? 빙그레 때? 빙그레 장종훈 막 이런. 빙그레에서 하나 넘어갈 때 그때 진짜 장난. 그때는 저도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한희민, 한용덕, 예? 장종훈, 이정훈, 저 또 누구야? 뭐 이래갖고 막 장종훈 홈런왕, 홈런 40개씩 막 때려대는 치문 홈런입니다. 저도 유지현, 소용빈 때 LG 좋아했었어요. 누구요? 유지현? 유지현, 소용빈, 김재현 뭐 이럴 때. 그렇습니까? 이상훈 LG인 건 이상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머리 이렇게 그분 기타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뉴스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아니 뉴스 다루면서 야구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냐고 그러시는데 아니 야구 뉴스는 저희가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저 중계권 얘기 좀 전해드린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의 최애 팀은 어딜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